대구 통합신공항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구가 주민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문경까지 1시간 19분이 소요됩니다. 문경시가 새로운 철도교통의 요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를 지을 때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와 범어공원 땅 주인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동구 도심 한가운데에는 KT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동구 주민들은 이 소음 피해에 시달리기도 하고 고도 제한으로 도시 발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해는 동구가 통합신공항 추진에 더욱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동구의 면적은 182제곱킬로미터. 군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을 따져보니 63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동구 주민 3명 중 1명은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 공항 주변에 높이 15층 이상 건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이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마냥 순조롭진 않습니다. 정부나 국방부가 그동안에 이제 아주 미온적이고 적극성이 없는 그 태도를 취해왔고 통합신공항을 갖다 그렇게 결정 지우고도 지연식이 일수였었어. 우리 시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모여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동구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민의 일치된 뜻을 모을 예정입니다. 우선 연말까지 구청장이 각 동을 방문할 때 신공항 건설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구국제공항은 부지가 비좁고 시설이 열악하며 주차난도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지난해 무산됐던 최종 이전 후보지 결정도 올해엔 이뤄질 수 있게끔 충분히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9년 통합 이전의 추진 동력을 더욱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더 강화를 할 거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서 통합 신공항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항에 빠져나간 땅을 개발해 미래 신산업 발전 거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후적지를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 그리고 동대구 벤처밸리와 연계해 동구가 대구의 핵심 원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새로운 내륙철도 개통으로 문경시는 철도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그 중심점에 자리한 문경시는 새로운 철도 교통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오늘 2021년 중부내륙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문경까지 1시간 19분, 94km의 부발에서 문경 노선과 경남 거제에서 고령, 김천을 지나 문경을 연결하는 181km의 구간은 문경을 교통의 요지로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3조 7천억 규모의 전체 330km 서산 울진간 건설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문경은 철도교통 중심지로 성장 동력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이에 맞춰 역세권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만 평 규모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개발 및 실시 계획에 들어갑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문경, 세제 등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 증대와 도시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세권 개발은 문경의 유동인구 확보와 천혜 자연환경을 갖춘 문경의 관광산업, 특산물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시재생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됩니다. 올해 4월 실시되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천 구도심의 근대문화거리, 창작공간 조성과 청년 창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관상 경기가 침체되어 도심이 활력을 잃고 쇠퇴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중심 시가 지형 등 다양한 공모를 통하여 우리 지역 정체성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부양하고자 합니다. 무한한 성장력을 가진 드론 산업과 스마트팜 등 미래 신성장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육성됩니다. 문경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신성장과 동력을 갖추고 철도 교통 중심지로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학교를 떠올리면 대부분 비슷한 교정의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를 지을 때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디자인 전문가들까지 투입해 자연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 예정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개교한 안동 웅부중학교입니다. 인근 5개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지어진 기숙형 공립중학교로 59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돼 기와 지붕이 설치됐습니다. 복도에는 차가운 톤의 색깔 대신 보랏빛 계열의 색이 칠해져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우리 학교를 처음부터 설계할 때 도청같이 지붕은 기와로 하고 옛날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책칼성 컬러보다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따뜻한 색깔 위주로.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교의 스쿨 존 컬러가 주황색입니다. 차가운 색은 말하자면 청색이나 이런 거는 지양을 했다는 겁니다. 학생들도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전 학교는 많이 좀 회색, 콘크리트라 좀 많이 칙칙했는데 새 학교가 좀 화사하게 색깔을 해놓으니까 확실히 공부하는데도 좀 마음이 따뜻하고 좀 안정이 돼서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체육관에는 댄스곡이 흘러나오고 아이들은 음악에 맞춰 신나게 운동을 합니다. 너무 신나고 체육 시간에 노래랑 함께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신축 예정인 6개교를 대상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자연 친화적 학교를 만들 예정입니다. 건축 전문가와 디자이너로 꾸려진 학교 환경 디자인팀을 따로 신설할 계획이며 중간 설계 단계에서 이들의 의견도 추가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학생 감성과 인성을 고려한 색채, 공간 디자인 적용과 테마와 특색 있는 자연 친화적인 외부 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북의 학교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계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에 전문가의 조언이 더해지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내년 여름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몇십 년 동안 공원으로 묶여있던 땅들이 개발 제한에서 풀립니다. 대구 범어공원도 그중 하나인데요. 대구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로와 붙어있는 일부 땅만 사들이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땅 주인들은 공원을 맹지로 만들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공원 곳곳에 철조망까지 쳤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휴식처 범어공원.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뾰족한 철조망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 위로는 사유지 출입 금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망설이던 시민들, 이내 반대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도 좀 당황스럽네요. 저리는 완전히 다 막아놔버린가? 범어공원 곳곳에 철조망이 쳐진 건 2주 전쯤. 대구시와 범어공원 땅 주인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부터입니다. 현재 범어공원 땅 절반 이상은 사유지입니다. 내년 여름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개발 제한이 사라져 땅 주인들은 원하는 대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공원으로 계속 쓰려면 대구시가 개인 땅을 사들여야 하는데 시는 공원 전체가 아닌 일부만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원 안쪽 땅은 도로와 이어지지 않는 맹지가 돼버립니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땅 주인들은 일종의 알박기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통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산책로가 길은 될 수가 없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대구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예산이 부족해 전체 땅을 살 순 없으니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만이라도 우선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나머지 땅은 매입하는 대신 빌려 쓰고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차가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유아숲 체험원이라든가 뭐 산림 휴양 시설 이런 부분으로 되돌려 줄 수 있고 재산권이냐 공익이냐. 대구시와 땅 주인들이 팽팽히 맞서는 사이 공원 일몰제 시행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네, 공원 일몰제를 둘러싸는 갈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미경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권 기자, 대구시 그리고 범어공원 땅 주민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었는데 우선 이 공원 일몰제라는 게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이제 정부가 공원 부지로 묶어두기만 하고 오랫동안 개발하지 않은 땅을 공원 부지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도시공원은 국공유지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유지인데요. 그동안 땅 주인들은 규제에 묶여서 건물을 짓지도 시설물을 설치하지도 못하는 등 그 땅을 자신의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거는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공원지장에서 풀어주게 된 건데요. 공원 일몰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시행을 1년 반 정도 앞두고 이곳저곳에서 이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땅 전체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 현재 예산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개발이 가능해지는 공원만 대구에 38곳이나 됩니다. 네. 이 땅을 모두 매입하려면 어림잡아서 1조 2천억 원이 필요한데요. 그에 반해서 대구시가 내년까지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은 865억 원뿐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요. 심지어 이 가운데 200억 원은 빚까지 내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원 전체를 매입하는 건 지자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월에 정부에다가 공원 땅 매입 비용의 절반 정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원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지자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산 문제 때문에 대구시도 범어공원 중에 일부만 매입하기로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땅 주인들의 반발이 거세다고요? 네, 대구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이제 도로와 맞닿아 있고 경사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범어공원 내에서도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네. 문제는 대구시가 이 땅을 사들여서 공원으로 만들면 공원 안쪽까지 길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길이 없으면 당연히 땅을 개발할 수도 없겠죠. 안쪽 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규제가 풀려도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예, 땅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그 시에서 사들렀던 아니면은 민간업체가 사들려서 정말 시민에게 돌아가기를 바라지만은 예, 이와는 반대로 매입 대상이 된 바깥쪽 땅 주인들은 현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에 대구시가 땅을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다면서 땅을 팔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네, 땅 주인들은 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유예 기간이 20년 정도 있었는데도 지자체에서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시간을 끌어왔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땅 주인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봤지만 이게 서로 입장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구시도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땅을 사지 않고 빌려 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요? 네, 대구시는 땅을 살 수가 없다면 빌려서라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땅 주인과 계약을 맺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정도 땅을 빌려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동안 땅 주인에게는 임대료를 내고 세금을 깎아주는 등 일정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지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시민들한테 휴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네, 대구시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뭐 얼핏 듣기로는 재산권 그리고 공익 모두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는 이제 도입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이게 법제화 된다고 해도 땅 주인들이 그리 반기지 않는 모양새여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공원 일몰제로 인한 갈등이 대구시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네, 지자체마다 제각각입니다. 대구처럼 민간 개발을 배제한 채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부산이나 광주 등은 일부 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자 지역의 사정에 맞게 일몰제 대비에 나선 건데요. 대구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잘 참고하면서 지금까지 논의된 방안 외에 재산권과 공익을 함께 지키며 공원을 유지할 만한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후속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권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주말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건 지난해 2월 11일 이후 거의 1년 만인데요. 이번 지진 발생의 원인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늘 5분 브리핑 이 시간에는 지진 관련된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나눠봅니다. 황성춘 동국대학교 겸임교수와 전화 연결도 했습니다. 교수님이 제법 큰 규모의 지진이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 어디서 얼마나 크게 발생을 한 건가요? 2월 10일 12시 53분경 포항시 북구 동북 동쪽 50km, 그러니까 해저에서 규모 4.6으로 발생했고, 그 뒤 2시 12분경에 여진이겠습니다만은 같은 위치에 규모 2.5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네, 다행히 별다른 피해 상황은 아직까지 집계된 바는 없는데요. 주변 울산이나 대구 또 부산에서까지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규모가 4.1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의 지진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지진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규모가 있고 진도가 있습니다. 규모는 이제 그러니까 절대적인 크기를 이야기하고, 진도는 위치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번 지진에 있어 그 경북과 울산 일부 지진은 실내에 있는 사람이 감지할 정도, 그러니까 진도로 이야기하면 3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떨어진 부산이나 울산의 그 내륙 지방에서는 약간 민감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진도로 보면 한 2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절대 규모로는 한 중진, 그러니까 미진, 약진, 중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규모가 5를 넘으면은 강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강진 바로 밑에 중진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강진보다는 조금 약한 중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위치에 따라서 또 얼마나 예민하냐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또 달랐을 수 있을 텐데요. 포항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있고 또 인근 경주와 울진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자리에 있죠. 이렇게 제법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정상 가동을 했습니다. 이건 괜찮나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자의적인 판단입니다만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강진 이상의 규모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내진 설계가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인근에 있는 경주 쪽이겠습니다만은 그 원자력 발전소는 강진, 그러니까 규모 6 이상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설비나 모든 게 이렇게 그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매뉴얼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내진 설계가 갖춰져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기상청은 지난 2017년에 발생한 이 포항 지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열발전소 건설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지진의 발생 배경이나 원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게 아마 언론에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먼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81년 4월 15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40년은 되는데, 지금과 똑같은 위치, 그러니까 경북 포항 동쪽 65km 해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열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지진은 저번에 일어난 지진과 연관성은 좀 희박하고 오히려 양산단청대가 좀 취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단청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할단청대의 거의 끝선 부분에 이번에 발생한 지진이 위치합니다만은 진앙이, 그래서 오히려 1981년 4월 15일 일어난 지진과의
주기설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것도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1981년 4월 15일 규모 4.8로 일어난 것은 거의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때의 35년, 40년 전에 일어난 이 지진과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조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작년이나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그 포항 지진과는 좀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1981년 한 40여 년 전에 발생한 지진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은 지열발전소와의 연관 가능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죠. 교수님께서는 그럼 이번 지진이 발전소 건설과는 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주민들은 일부 주민, 시민단체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81년의 근거, 주기, 이런 걸 보면은 좀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열발전소와 이번은 너무 거리적으로 한 6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판단입니다만. 네, 그렇죠. 자, 이번 지진 원인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 지진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상처는 계속되고 있는 거겠죠. 자, 하루빨리 조용하고 또 안전한 한반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황성춘 동국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얼마 전 낙동강 최대 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영풍재련소가 오수 처리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비공개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직도 해결 기미가 없는 영풍 석포재련소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 경북대 겸임교수 또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중순에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재련소를 찾아서 이 비공개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거 뭐 비공개인데 어떤 의도로 좀 봐야 될까요? 우리 정 기자님부터. 네, 일단 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취임하자마자 영풍 석포재련소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 지난달 17일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 석포재련소에 있는 아연괴와 황산 생산 공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네. 이 현장 점검을 장관이 직접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네. 이 비공개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왜 공개하지 않았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뭐 의견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영풍 석포재련소와 관련한 환경오염 이슈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그 지역 주민단체들의 주장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겠다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환경부는 앞서서 지난해 3월부터 이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봉화군, 그리고 기업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강 상류의 환경관리 협의회를 이 토양과 산림, 대기, 수질, 퇴적물, 그리고 수상태, 주민건강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합동 이 점검을, 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겠다. 이 차원으로 이 비공개 방문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이 대구 경북을 방문하면서 영풍재련소를 포함해서 모든 일정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 문제는 좀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우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석포재련소하고 구미치수장 문제는 오래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원 기관장도 아닌데 비공개로 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이제 영풍 석포재련소하고 구미치수장 뭐 강정고령보를 가려고 그러다가 여러 군데 비공개로 하려고 그러다가 뭐 어떤 이유로 해서 가지 취소를
구미 취수장 같은 데는 이제 취소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중앙 정부에서 대구시와 구미 취수장 문제로 지역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지금 대책을 못 내놓고 있고 특히 영풍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여론 수렴한다 하고 행사성 방문하고 있는데 상당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현장 점검을 받고 나서 며칠 뒤에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번에는 그 오수 처리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1월 24일 날 봉화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봉화군이 석포제련소에 과태료 40만 원을 처분하고 2월 28일까지 이제 시설을 개선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봉화군 석포제련소에 있는 영구동의 오수 처리 시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했습니다. 기준치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치 리터당 20mg인데 이하인데 이걸 2배를 웃도는 41mg으로 리터당 확인돼서 그것도 이제 봉화군에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의료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이제 들통을 하게 되는데 뭐 봉화군에서는 이거 이제 오수 처리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렇다라고 해서 뭐 자연 정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환경 오염이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 40만 원은 요즘 대학생들도 별로 두렵게 여기지 않는 금액인데 과태료는 실제로 이 국가 형벌에 9가지 형벌이 있는데 그중에 재산적인 형벌이 벌금과 과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형벌도 아닙니다. 이건 행정처분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건데 이거를 이 정도로 이 석포제련소에 제재를 한다면은 석포제련소는 앞으로 뭐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를 먹여가지고는 겁이 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과연 고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과태료 처분에는 큰 영향도 없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탈 많고 또 말도 많고 영풍제련소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뭐 여러 건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영풍제련소 토양정화 행정소송 그 항소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게 사측의 승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자세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구 고등법원 행정일부가 지난 2월 1일에 영풍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냈던 이 토양 정화 기간 연장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 봉화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봉화군이 지난 2015년 4월에 석포제련소 내에 폐기물 보관장의 흙이 이 비소와 카드뮴, 납 같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2017년 3월까지 2년 내에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 영풍제련소가 2017년 3월에 토양 정화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 이 2년 내에 토양 정화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연장해달라고 봉화군에 요청했지만 이를 봉화군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1심 재판부에서도 이 석포제련소 측이 토양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기간 안에 정화는 할 수 없다. 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2년 내에 정하지 않은 것이 모두 이 석포제련소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핵심은 이 사측에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2년 내에 토양이 정화가 가능하냐를 재판부가 따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이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공장을 철거해야지만 정화할 수 있는 세척법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가동 중인 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토양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법률상 빈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동 중인 공장 부지를 토양 정화에서 예외로 두는 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가 됐지만 끝끝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화 의지가 없다는 이 봉화군의 공세가 커서 이 항소심까지 가게 됐는데요. 이 결국에 영풍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 토양 정화 기간 연장 신청
이 불허 처분에 대한 예. 이 석포제련소에 손을 들어준 것이지 토양 정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토양 정화를 해야 될 의무가 여전히 석포제련소 측에는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의 말이 다 맞아. 정화 안 해도 돼. 네.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봉화군과 또 영풍이 뭐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면서 첫 토지 정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4년이 다 되도록 실제 이행률은 10% 선에 불과합니다. 이게 실효성 논란도 지금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봉화군과 경상북도가 이 석포제련소에 대해서 제재를 했습니다만 예. 이 우리 사회 체급이 큰 이 대기업 30대 재벌 안에 우리 영풍그룹이 국내 26위인가 그런데 예. 이 대기업에서 이걸 환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제재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 전에 토지를 오염시켜가지고 토양 정화 명령을 냈는데 4년 동안 지금 아직까지 10%밖에 지금 안 하고 네. 있다는 것은 네. 참 실로 중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지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봉화군과 경북도에서 나름대로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사법부에서 아까 청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측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네. 이제 판결이 나고 예, 결과적으로 결국은 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보다 더 약한 미온적인 처사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풍에 있는 석포제련소 입장에서는 지금 정화 기간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조업 정지도 하면 6천억의 손해가 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빨리 하루속히 정화 명령 이행을 조속히 하도록 영풍그룹에서 이 석포제는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4년 동안 10% 했으면 이제 뭐 40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뭐 이거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번 건 외에도 소송 중인 사건들이 더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영풍의 자체 토양 오염 조사를 했는데 이 보고서를 이제 중금속 지도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를 했는데 봉화군에서 정보 공개를 하지 말도록 소송을 또 진행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했다가 이것은 또 소송을 어찌된 이유인지 취하하면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조업정지 20일 명령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이 지금 3월 15일부터 지금 열릴 계획입니다. 이 열리는 이 소송도 아마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몇 달 이상 또 1년 이상 걸리면은 과연 이 낙동강 이 최상류의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은 어디로 갈 것인가 상당히 우려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에서 법원의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행정기관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소송전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시간 끌기를 하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지금 뭐 시간 벌기용 작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상황이 뭐 이렇게 되니까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에 환경감시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움직임입니까? 네, 우리가 도시에서 쓰레기를 뭐 함부로 버리거나 하는 곳에는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죠. 근데 봉화군 석포면에 이 CCTV를 설치한다. 이유가 이겁니다. 지난해 2월이죠. 영풍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에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유출하면서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경북도에 따르면 봉화군이 올해 영풍제련소 주변에 이 환경감시용 CCTV를 3대 또는 4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도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봉화군이 환경단체와 주민, 이 석포제련소 등과 협의해서 이 설치 장소를 결정한 다음에 올해 안으로는 설치를 마무리하고 이 봉화군의 CCTV 관제센터에서 이걸 상시적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난해 일어났었던 폐수 유출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좀 방지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뭐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어떤 반응일까요? 지금 뭐
과태료 내지 시간 끌지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재련소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영풍 재련소 측에서도 이 CCTV를 봉화군에서 공장 밖에 설치하는 거는 이 석포 재련소 측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석포 재련소에서도 공장 내부를 비추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설치하는 것이 무방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막을 권한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 예. 다만 이 공장 내부를 비추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영업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이 환경단체와 좀 주민들은 이 부분을 네, 있어서 석포재련소 측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나와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 이에 이 경상북도와 봉화군 관계자는 이 CCTV 설치 위치는 환경단체와 좀 협의를 하고 있다. 네. 영풍재련소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 장소 협의만 마무리가 되면 설치돼서 운용할 계획인데 네. 이 장소 협의가 그렇게 빨리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또 장소 협의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또 소송에 시간 끌고 이게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도 어디서 어딘가에서 오염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 환경부 장관이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영풍 석포재련소 문제 해결의 기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환경부가 지금까지 계속 조사만 하고 계속 대책을 세우겠다고 몇 년째 하는데 지금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 낙동강 최상류인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이 석포재련소 영풍그룹의 산하 기업이죠. 이게 이제 1971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원래 여기서 아연하고 황산을 생산하는데 사실 아연 같은 경우 우리 산업화에 상당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본에서 이게 아연을 생산을 많이 했는데 이제 환경 오염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안 하고 우리 한국에서 하게 됐는데 지금 석포 재련소가 한 해 매출액이 1조 4천억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한 1,000명 되고 석포 면민이 전체가 2,000명 되는데 그중에 젊은 사람은 대부분 가서 일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석포면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명래 장관께서는 중궁석 우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이제 환경문제 전문가 출신인데 저는 이번에 상당히 대책을 강하게 내놓을 줄 알았더니만 별로입니다. 지금 조명래 장관께서는 중금속 오염 문제를 면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해 3월부터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를 꾸려서 현재 정밀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2020년 내년이죠. 내년 9월까지 이 중금속 오염 원인을 밝혀서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좀 하루속히 지금 석포면 일대는 고기가 죽어가고 있고 산림이 황폐화되어 있고 우리가 부산 대구 사람들이 이 물 가지고 먹는데 이런 환경부의 대책이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네, 내년까지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요. 반복되지만 시간 끌기에 대책 마련도 내년으로 가고 있고요. 요즘 드는 생각은 이 리더 장에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게 원리 원칙적인 얘기 내지는 교과서적인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밑에서 빨로 실행을 받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그 장 자리에 올라가면 조금 느긋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도 그렇고 또 국회 그 말 많은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서 계속 상위원회 대책을 세워야 되는 지금 그것도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들여다보기만 할 겁니까? 좀 서둘러서 협의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 재련소 이전 또 폐쇄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논의만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여전히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이 이 대규모 오염 시설을 한시적으로 특별 이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포재련소, 영풍재련소가
이 봉화구는 석포면에 있는 걸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될 지역 또한 이 환경오염 문제가 여전히 남기 때문에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석포제련소가 법률을 위반한 게 많았다. 최근 5년간 48건이었다. 이 그동안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좀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러면 이 영풍제련소를 어느 지역에서 받을 것이냐, 오염원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을 지역이 있겠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회에서도 이 특별법을 강효상 의원이 제정하겠다 언급은 했지만 구체적인 이 법안 발의나 진행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지금 이전과 폐쇄의 논의는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영풍제련소와 관련해서 뭐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또 관련된 소송도 장기전으로 갈 전망이어서 문제 해결이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넓게는 그 낙동강을 식수로 하는 영남인들의 문제이자 또 좁게는 석포면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까 이 영풍제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내 생각 짧게 한 30초 드릴게요. 정리해서 국내 말씀해 아연내 35% 석포제련소 사고 있는데 이 환경 위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상한 것은 이 행정부에서는 강하게 대처를 내렸는데 사법부에서 또 아주 부드럽게 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봉화군이나 경상북도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하게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또 미온적으로 하고 이게 전형적인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 재벌기업, 강자의 이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우리 김 박사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중앙과 지방의 또 불협화음 내지는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의견의 차이들도 있다고.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주민 석포면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 이 영풍제련소에 일하면서 먹고 사는 이 노동자들의 먹고 살 권리를 영풍제련소 측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영남권의 식수로서 낙동강 최상류의 오염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포제련소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을지 아닐지는 권리는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이 석포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 이 물을 먹고 사는 모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할 때가 아닌가. 충돌하는 모든 권리를 다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어느 쪽을 하나 선택할 때가 이제는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모두를 전부를 에브리원 이치원 다 하나하나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선의 선택, 최상의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활발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업의 이윤 때문에 삶의 터전인 환경과 또 지역민이 볼모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시간 끌기용 소송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환경 오염 방지에 좀 더 그 힘을 쏟아줬으면 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낮 동안 바람이 강하긴 했지만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었는데요. 추위가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찾아오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지만 낮에는 6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이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황사와 중국발 스모크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바깥 활동하실 때는 답답하더라도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예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로 당분간 큰 추위는 없습니다. 다만 공기질은 더 악화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한 차례 비나 눈이 지나겠습니다.
ICTV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